1649년의 한양. 그 해의 봄은 유난히도 잔인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창덕궁의 기와 위로 연분홍빛 벚꽃잎이 흩날릴 때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조선의 제16대 국왕 인조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잿빛으로 변해갔고 궁궐 담장 밖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임금의 기침 소리가 멎지 않는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새로운 시대가 오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피바람이 불려는 것인지를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이 긴박한 정적과 불안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 김자점이었습니다. 당시 김자점의 위세는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으로 책봉된 이후 그의 권력은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처럼 확장되어 왔습니다. 조정의 핵심 요직에는 그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거미줄처럼 포진해 있었고 지방 관아의 작은 수령 자리조차 그의 입김 없이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대저택 앞은 청탁을 위해 찾아온 관리들과 양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비단옷의 소매가 스치는 소리, 은밀하게 오가는 괴짝 속 금부치의 달그락거림, 그리고 굽실거리는 자들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김자점은 누상에서 이 모든 풍경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곧 생존이었고 생존은 곧 타인의 파멸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김자점이 이토록 거대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비극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능함을 드러냈던 여타 신료들과 달리 김자점은 인조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귀에 달콤한 감언이설을 속삭이며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들을 하나둘 제거해 나갔습니다. 특히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왔을 때 김자점은 세자의 영민함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수용력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포장했습니다. 인조의 의심에 불을 지피고 세자와 그 가문을 멸문시키기 위해 온갖 모략을 꾸몄던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민해빈 강씨가 임금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사사하게 한 사건 역시 김자점의 머리에서 나온 잔혹한 각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대군들의 울음소리가 구천을 떠돌 때도 김자점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만을 생각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가 믿었던 대로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인조가 승하하고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복림대군이 조선의 제17대 국왕 효종으로 등극했습니다. 효종의 눈빛은 북쪽의 찬 바람처럼 매서고 예리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집무실인 편전에 앉아 밤낮으로 지도를 펼치며 군사력을 점검했습니다. 오랑캐에게 당한 삼전도의 굴욕을 뼈에 새긴 왕은 단 하루도 복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압록강을 건너 저 오랑캐들에게 당한 치욕을 갚으리라는 왕의 의지는 조정 전체에 서슬 퍼런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효종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강성함을 직접 목격했기에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내부의 적을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처음에 이 젊은 왕의 열기를 비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에게 효종의 북벌로는 혈기 넘치는 청년의 하룻강아지 같은 객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면 결국 현실의 벽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손을 잡게 될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김자점이 생각하던 유약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효종은 김자점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등용을 건의했던 송시열, 송중길 같은 산림학자들을 진심으로 중용하며 김자점의 정치적 공간을 좁혀갔습니다. 왕은 밤을 새워 이들과 북벌의 대업을 논하면서도 김자점에게는 단 한 조각의 신뢰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김자점이 건네는 정무보고는 왕의 차가운 침묵 속에 묻혔고 그가 주도하던 친청파의 목소리는 북벌이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 힘을 잃어갔습니다. 조정회의에서 김자점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과거라면 그의 말 한마디에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는 왕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거리를 두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효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자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군비 확충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김자점의 노선을 압박했습니다.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을 느낀 김자점은 결국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마의 도박을 선택합니다. 임금이 나를 버린다면 나 또한 이 나라를 팔아 내 살기를 찾으리라는 극단적인 배신의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조선의 멸망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국가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1651년 어두운 밤 촛불만이 일렁이는 비밀스러운 밀실에서 김자점은 역관 이영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음산하게 깔렸습니다. 영경으로 가서 청나라 예부의 정명수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는 곧 반역의 서막이었습니다. 조선의 새 임금이 군사를 키워 너희 나라를 치려 하니 이를 미리 알려 환난을 막고자 하는 나의 충심을 알아달라는 그 밀고는 한 나라의 영의정이 자신의 국왕과 국가의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긴 추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외세의 힘을 빌려 효종을 압박하고 자신의 무너져가는 권세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만약 청나라가 이 사실을 빌미로 조선을 다시 침공한다면 수많은 백성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으나 그의 눈에는 오직 영의정이라는 화려한 관복만이 보였습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효종의 정보망은 김자점의 상상보다 훨씬 깊숙하고 정교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왕의 첩자들은 김자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역관 이영장의 행보 또한 왕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밀고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그 파장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김자점을 덮쳤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경악했고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관들은 연일 대궐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역적 김자점의 목을 베라고 외쳤습니다.
어제의 동지들은 가장 먼저 돌을 던졌고 그가 누렸던 권세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때 그에게 비단을 바치며 술의 뒤를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앞다투어 김자점의 과거 악행을 고발하며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면모가 김자점의 몰락과 함께 소용돌이쳤습니다. 효종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국정을 맡겼던 아버님의 공신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북벌. 계획을 적국에 밀고 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김자점은 즉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영의정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를 호위하던 화려한 행렬 대신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강원도 홍천의 유배지로 향하는 수레에 몸을 실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모여들어 오물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백성들에게 청나라와 내통한 김자점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저 늙은 여우의 가죽을 벗겨라. 라는 외침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홍천의 차가운 유배지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김자점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한양에서는 귀인 조씨의 저주 사건이 터졌고 그 배후로 다시 김자점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왕실을 저주하고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는 그를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의금부의 차가운 지하 옥방으로 압송된 그는 피와 고름으로 얼룩진 죄수의 몸으로 왕의 친국을 받아야 했습니다. 옥방의 벽에는 수많은 정적을 고문했던 자신의 과거가 환영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휘둘렀던 칼날이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오만했던 육신은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왕의 서슬 퍼런 추궁이 이어지던 중 김자점의 영혼을 완전히 부숴버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 김식이 모진 고문 끝에 아버지의 영모 혐의를 자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며 혈육은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의 비뚤어진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그 어떤 고문보다 아팠고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옥자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전하, 제가 어찌 나라를 버렸겠습니까? 오직 아버님 인조대왕의 유지를 받들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비굴한 변명은 허공을 맴도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1651년 12월 하늘은 유난히도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한양 도성 한복판에 거대한 처형장이 세워졌고 효종의 마지막 처결이 울려 퍼졌습니다. 죄인 김자점에게 거열형을 명한다는 왕의 목소리는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거열형, 사지를 4마리의 소나 말에 묶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몸을 찢어 죽이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처형장에는 수많은 백성이 운집하여 이 비극적인 결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김자점의 모략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난 이들도 있었고 전쟁통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오 어린 시선은 처형장 바닥에 깔린 얼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김자점이 형틀에 묶였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인조 반정의 주역으로 환호받던 날,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만인을 내려다보던 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소현세자와 민해빈 강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잔인한 순간들을 말입니다. 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이 그의 가죽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전 그의 육체는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의 핏물은 대지를 적시며 한 시대의 간신히 맞이한 최후를 증명했습니다. 비참한 육체는 저작거리에 내걸려 만인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김자점의 죽음 이후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아들과 손자들까지 역적의 멍에를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낙흥부원군 일가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효종 중심의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북벌이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김자점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기상과 복수의 일념이 가득 찼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김자점의 배신을 거울 삼아 더욱 매섭게 훈련에 임했고 조정은 외세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주적인 힘을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역사는 김자점을 배신과 탐욕의 상징으로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동료와 왕실을 배신한 자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시대를 거스르는 배신의 끝은 어디인가를 김자점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덤 대신 영원히 씻기지 않을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천년만년의 부귀영화는 한 줌의 먼지보다 가볍게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가끔 김자점의 마지막 비명소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비극은 정의가 바로 서고 배신자가 단죄받는 역사의 필연적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김자점이라는 이름 옆에 새겨진 역적이라는 붉은 글씨는 그가 누렸던 그 어떤 영화보다도 선명하고 길게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역사의 서고에 보관된 이 비극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진실을 외면한 배신은 결국 자신의 사지를 찢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